서구 문명의 발상지는 지중해다. 문자 그대로 거대한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로 대양이 아니라 내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문명의 요람은 에게해. 바로 그리스를 탄생시킨 바다의 자궁이다. 그 눈부신 에게해. 그리스 수니온 바닷가에는 아직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신전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신은 곧 인간이었다. 인간을 창조한 유일신이 따로 존재한다는 헤브라이즘과 달리 그리스인들은 신이 곧 인간이라는 헬레니즘을 낳았다. 서구 문명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즉 신과 인간의 싸움을 통해 발전돼 왔던 것이다. 포세이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청동의 발굽과 황금의 말갈기가 휘날리는 명마들의 전차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리는 신이었다.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신전의 돌기둥을 본 순간 나는 문득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탄생시킬 만큼 바다를 중시한 해양국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포세이돈 신화를 탄생시킨 에게해의 바다 위에 붉은 피를 토하듯 장엄하게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테네에는 그 옛날 그리스가 강력한 해양국가였음을 상징하는 박물관이 있다. 바닷가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의 발굴 현장. 그 위에 세운 박물관에는 청동으로 만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상이 서 있었다. 그곳에는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문구 하나가 대리석판 위에 새겨져 있었다. It means we have a strong country, a strong Greece, when we have many ships on the sea. Because the sea and the ships is a very important thing for ancient Greeks and for Greeks all the time. Greece is part of the sea. The navy, the merchant navy and the war navy played alway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history of Greece. When the navy is strong, Greece is good. When the navy goes weak, then we lose part of Greece. 그리스가 바다의 일부분이며 해군이 강했을 때 그리스는 강했으며 해군이 약했을 때 그리스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말은 정확하다. 그리스로부터 해양 문명을 전수받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다투어 배를 만들고 바다로 나아갔다. 로마의 문장가 키케로의 말대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대륙을 지배한다는 말은 그대로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16세기 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영국은 작은 섬나라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 이 여왕의 손에는 대영 제국의 함선이 소중하게 들려 있다.
그렇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헤로도투스의 말처럼 수많은 배가 떠있는 바다야말로 대륙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꿰뚫어 보았다. 바다의 여신이었던 것이다. 지중해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낳았고 또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든 엘리자베스 여왕을 낳았다면 우리의 다도해는 누구를 낳았는가? 우리의 다도해는 장보고를 낳지 않았던가? 장보고는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1200년 전 강력한 무적 함대인 신라 선단을 지휘했으며 내가 직접 카이로의 도서관에서 확인했듯이 이슬람 제국에서도 유토피아라고 불리던 황금의 나라 신라를 만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청해진은 장보고의 신전인 것이다. 그러나 청해진 신전, 다만 나무로 만든 초라한 목재 기둥만 남아있을 뿐 그 어디에도 장보고에 대한 신화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뿐인가? 장보고는 모반을 꿈꾸다 자객에게 비참하게 암살당해 죽은 반역자로 평가받고 있다. 과연 장보고는 반역자인가? 그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역사적 이면에는 어떤 다른 사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장보고를 반역자로 평가한 삼국사기에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온다. 그것은 김유신 열전의 다음과 같은 기사인 것이다. 비록 을지문덕의 지리학과 장보고의 의용이 있다 할지라도 중국의 기록이 아니었던들 모두 없어져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어째서 김부식은 한쪽에선 반역자로 한쪽에선 이처럼 의용을 갖춘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중국의 기록이 아니었던들 장보고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김부식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부식이 표현한 중국의 기록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추적을 시도했다. 내가 중국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서안. 이곳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다. 장보고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당나라 시절, 장안은 천하제일의 도시였으며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다. 나는 김부식이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다만 중국의 기록이라고 밝힌 그 책의 정체를 이곳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서안시 사회과학원. 그곳에는 김부식이 애매하게 표현했던 중국의 기록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당나라 말기 최고의 시인 두목이 쓴 번천문집이었다. 과연 번천문집 속에는 장보고와 그의 의동생 정년의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었다.
그렇다. 김부식이 표현했듯 번천문집이 없었다면 장보고의 존재는 없어져 알지 못하게 됐을 것이다. 唐人最大的2部文集，这个都收了张宝高和郑念传。这个后来高丽人呐，后高丽人呐，编这个《三国史记》的时候，也把杜牧写的《张宝高郑念传》采用了，也编进《三国史记》中，又名宝高。 두목이 쓴 번천문집은 개인의 기록에 그치지 还 않는다. 有《新唐书》《新罗传》呢， 신당수 《新唐书》《新罗传》也有这个张宝高传，《新罗传》的后边附了杜牧的张宝传。 당나라 역사서인 신당서에서도 번천문집을 인용해 장보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당나라에는 영웅 곽분양과 장보고가 있었다. 누가 동의에 감히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 张宝高，张宝高郑念传。 예, 저는 저분. 예. 장보고 좀. 번천문집의 저자 두목은 장보고와 동시대를 살았던 시인이다. 김부식의 표현처럼 두목이 번천문집을 통해 장보고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장보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목은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쓴 옛인과 더불어 장보고를 증언하는 양대 인물로 불리운다. 그렇다면 두목은 어째서 장보고를 그토록 극찬했던 것일까? 나의 역사 추적은 제3의 증인 두목을 향해 발길을 돌리게 된다. 번천. 두목이 호를 번천으로 했던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가로지르는 번천에서 이름을 따왔던 것이다. 再往前去是杜牧的别墅，杜牧的别墅区。再往前面是杜牧当年读书处，当年读书处。 前面有个村叫瓜州村，是杜牧当年在这个瓜州村的种瓜的地方，曾经在种过西瓜呀，种瓜的地方。 어린 소년 두목이 뛰어놀았던 번천에는 아직도 소년들이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과연 두목은 번천문집에서 어떻게 장보고를 기록하고 있을까? 번천문집은 장보고에 대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장보고와 정년은 둘 다 신라 사람으로 장보고는 30세이며 정년은 이보다 10살 연하여서 장보고를 형으로 대우했다. 번천문집에는 신라 사람 장보고와 정년이 언제 당나라로 들어왔는지 그 시기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813년경으로 추정된다. 이때 장보고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는데 이 무렵 신라는 잇단 홍수와 천재지변으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날 만큼 대혼란기였다. 실제로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입당할 무렵 흉년으로 백성의 기근이 심해 당나라로 건너가 식량을 구하는 자가 170명이나 됐다고 표현하고 있다. 당나라는 신라인들이 꿈꾸던 신세계였다. 장보고와 정년 두 사람도 차이나 드림을 안고 이곳 봉내에 도착했을 것이다. 번천문집에 따르면 봉내를 통해 입당한 장보고와 정년은 곧 서주로 와서 무령군에 입대하여 군인이 된다. 그들의 무예는 이곳 서주에서도 당할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서주에는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까?
这是我的办公室，非常乱。这个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서주 박물관에는 놀랍게도 이 서주가 낳은 역사적 인물인 장보고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음. 张宝高就是武陵军小将，郑宁也是武陵军小将，二人就是《唐书新罗传》。这个藩镇呢，就是最后发展到什么程度呢？就是他要跑到衢州这个地方来，就是把这个唐代的这个中央朝廷的一个就是经济命脉，就是运河，唐代的这个运河啊，就是要把它这个抢这个南方，就是说这个运到长安去的这个各种就是这个物品、物资。所以这样一来以后呢，就是这个运河常常被阻断了，是吧？那么唐代的这个朝廷呢，就是对这个就是非常的恐慌。那么怎么办呢？就是在衢州的地方，就是设了一个武陵郡。调过来一下，光天也不知道怎么样。 그뿐인가 무령군에 입대한 장보고는 신라인이면서도 군중 소장이란 높은 지위까지 진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另外呢，就是河山盘岳，五五一样。 그 당시 무령군 소장으로 큰 출세를 했던 장보고와 정년의 총사령관은 이원이었다. 이원은 무령군 절도사로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데 아직도 서주에는 그의 공적비 탁본이 남아 전하고 있다. 但是小将呢，他有几个特点，就是呢，一个是小将年龄比较小，就是年龄比较小，因为张宝高当时年龄也就是不超过30岁，就是这样的这个年龄，就是那个，这是一个。第二个，这个小将呢都有一些就是非常高强的武艺，这个也是这个就是说就是非常明显的，就那个意思。 그렇다면 장보고는 누구를 상대로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을 거두었던 것일까? 이정기 일가가 이끄는 평노치청. 고구려의 유민 출신인 이정기는 오늘날의 산동지방 전역을 다스리면서 서주 일대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당말 가장 강력한 번진이었던 평노치청은 이정기가 죽자 아들 이사도가 대를 이었다. 이때 이들의 지나친 팽창을 두려워한 황제 헌종은 연합군을 편성하여 평노치청군과 대결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평노치청군은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인 용교를 장악했다. 오늘날 숙주시에 있는 이 다리는 낙양, 장안 등 큰 도시의 식량 공급원이었으므로 이곳을 빼앗기면 당나라 조정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평노치청군 공격의 최선봉은 장보고의 무령군이었다. 他这个把守这个地方，就可以控制着南方的这个粮食北调，阻挡着北方的中央政权调遣军队南下。 所以这样，他就扼守在这个地方呢，是拥兵自重啊，建立自己的一条独立王国。这个时候呢，跟中央来搞抗衡，那么中央唐王朝中央就派部队来对他进行军事上的这个围剿。 장보고는 번천문집에 기록된 대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뛰어난 무예로 적군을 격파한다. 이로 인해 장보고는 군중 소장이란 높은 계급을 얻음과 동시에 차이나들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번천문집에 의하면 이때 장보고의 나이 불과 30세였다. 장보고를 증언하는 제3의 증인 두목. 그는 왜 이렇게 신라인 장보고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됐을까? 두목이 태어난 시기는 당나라 말기. 그 무렵 당나라는 알록산의 난과 번진의 난, 이 두 개의 대란으로 쇠퇴일로에 있었다. 두목은 이런 당나라의 혼란을 걱정하던 우국 시인이었다.
그는 아방궁 부를 지어 사치스런 궁중을 비판했고 양귀비와 희연종의 퇴폐적인 행각을 질타했던 것이다. 두목의 나이 23세 때의 일이었다. 지금도 서안 화청지에서는 술에 취해 알록산을 희롱하는 양귀비의 춤이 공연되고 매점에서는 양귀비를 비웃는 두목의 시를 넣은 수건이 팔리고 있다. 평로지청을 비롯한 각 지방의 번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자 두목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나라를 걱정한다. 급히 출정하여 군대의 수요가 많으니 많은 세금은 흉한 무기로 들어가네. 시류의 기풍은 극도로 흐려져서 기강은 점점 해이해지도다. 오랑캐는 날로 떨치고 백성들은 갈수록 초췌해지니 아득하도다 태평 세월이여 쓸쓸히 번민만 더하도다. 두목이 장보고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그가 양주에서 회남 절도사의 서기로 부임했을 때의 일이었다. 이때 두목의 나이는 32살이었다. 지금도 양주에 남아있는 도독부 예터의 비석에는 두목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이 무렵 두목의 동생 두이가 안질에 걸려 선지사란 절에서 요양하고 있었는데 두목은 이곳에서 동생을 간호하며 한바탕 비가 스치고 지나가더니 매미가 요란하게 울고 있구나. 대나무 사이로 바람이 건뜻 불자 소나무에는 어느덧 가을 추색이 완연하다라는 시를 지었다. 지금 절터는 사라지고 공원이 됐지만 찾아간 선지사 뜰악에는 그가 지은 시처럼 한바탕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보고는 무령군에서 군중소장으로 진급한 후에 어떻게 됐을까? 두목은 장보고의 그 후 행적을 연수향 일화로 마무리하고 있다. 나는 번천문집의 기록대로 연수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장보고와 정년은 군문에서 제대한 후 바로 이곳 연수향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당나라 조정은 막대한 관군을 먹여 살릴 돈이 없어 군인의 숫자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장보고와 정년도 군문을 나와 이곳 연수향에서 새 생활을 모색하게 됐다. 이때 장보고는 상인의 길로 나서고 정년은 헤어져 다른 길로 나섰다. 지금 연수향에는 그때의 운하는 없어지고 대운하라는 담배 이름만 남았다. 장보고와 헤어진 정년을 두목은 번천문집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년은 실직하여 사주의 연수향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고 있었다. 두목은 권토중래란 고사성어를 남긴 유명한 시인.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을 통해 두목은 어지러운 당나라에도 난세를 구할 영웅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돌아오기를 염원했다. 신라인 장보고는 두목이 간절히 원했던 권토중래의 영웅이었던 것이다. 양주에서 술과 장미의 나날을 보내던 두목은 이런 시를 남기면서 마침내 양주를 떠난다.
두목은 그 후 장보고의 생활상을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보고는 그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이나 더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두목이 기록하지 않은 장보고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군문에서 나와 상인의 길로 나선 장보고는 우선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들로 강력한 집단을 조직했다. 그들을 묶어준 것은 불교 신앙. 장보고는 신라인들의 거주지였던 석도진 적산포에 사찰을 건립한다. 일찍이 엔린이 3년 이상 머물렀던 적산법화원이 그것. 신라인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구심점이 바로 적산법화원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적산법화원에는 장보고의 초상이 걸려 있다. 불교에 대한 장보고의 후원은 계속된다. 누구나 마음자리를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이 신라에 들어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나는 선종의 본산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중국 최대 무역항이었던 영파의 남쪽에 있는 천태산. 이곳은 선종의 총 본산이다. 우리나라의 선종은 대부분 이곳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임해시 박물관에는 이곳 천태산 일대가 신라에서 온 구법승뿐만 아니라 신라 상인이 밀집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산. 죽으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신라인들의 북망산이었던 신라산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而且我们这地方这个风水，只有一个比较特殊的人物或者比较异常的事情。那么这个人死的葬在这个地方，是要以他这个特殊的特征来命名，因为他是新罗人，所以我们是叫他新罗山。所以就把这个地方称为新罗山。 이곳에서 발견한 신라산과 신라선은 이곳 천태산 일대가 적산법화원과 더불어 신라불교의 성지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这个什么东海以海啊，很多地方都当家都有新罗风。当时一般来呢，我们这个在这个新楼一带为挖了一个坊区，就称为通宇坊。这个是未来的。 包括新罗也好，这个别的地方也好，做生意的一直都聚在这里。这是通宇坊。然后往外边有这个新罗坊。新罗坊的也地名啊，这个就是新罗商人聚在这里。新罗商人对。 신라 상인들이 살았던 통원방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중국에선 좁은 골목길을 후통이라고 하는데 후통에는 중국 사람들이 천년 전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다른 것이라곤
골목길에서 만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통원방에서 옛 신라인들의 흔적을 찾지 못한 나는 신라산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신라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임해시의 관광 명소인 동호를 아는 사람은 많았다. 신라산은 동호를 마주보고 한가운데 서 있는 산이었다. 박물관장의 말대로 한눈에 봐도 풍수가 매우 좋아 보였다. 신라산이 있는 천태산 일대가 신라 선종의 총 본산임을 확인한 나는 2층 누각 찻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선종은 장보고 시대에 크게 번창하여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데 이는 장보고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라승 도의는 천태산에서 선종을 배워 821년 귀국, 신라의 처음으로 선종 불교를 퍼뜨린다. 이후 다른 신라승들도 장보고의 해양 전성 시기에 그의 후원을 입고 당나라에서 신라로 속속 귀국해 선종 불교의 중흥을 맡게 되는 것이다. 신라 최초의 선종 종파인 가지산문의 본사는 보림사. 오늘날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보림사는 도의의 수법제자였던 채징이 개조한 절로 구산 선문의 첫 도량이다. 한국전쟁으로 일시의 잿더미가 되어 폐허가 되었으나 다행히 3층 석탑과 석등, 채징선사의 비석 등은 그대로 남아 전하고 있다. 이곳이 이제 장보고 대사는 우리 보림사하고만 연관된 게 아니고, 그렇죠. 대흥사, 백년사, 무의사, 이곳 도갑사, 이곳 보림사 등 이 굉장히 그 시절에 고찰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불교가 붐을 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 중국이나 인도로 가려면 육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죠. 배가 떠날 때 이제 장보고 선단을 배를 이용하죠. 네. 그러면 거기서 또 내리면 현지에 도착하면 또 그곳 법화사에서 스님들이 또 묵어요. 네. 묵고 또 그 이제 흩어지시고 네. 오실 때도 그거 이제 법화사에서 쉬시고 다시 이제 오시게 되고. 네. 그만큼 장보고는 법화사라는 절까지 지어가면서 그렇죠. 스님네들에게 절대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역이 이 불교가 굉장히 번성을 누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장보고 장군은 이쪽 우리 근대 그 선종의 네, 선종의 불교의 절대적인 후견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보고의 강력한 후원을 입은 절은 보림사뿐만이 아니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쌍계사는 진감선사가 창건한 절. 진감선사는 장안 종남산에서 종지를 받아온 대선사로 흥덕왕 5년 당으로부터 귀국한다. 흥덕왕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제수한 바로 그 사람. 그러므로 진감선사 역시 장보고의 신라선을 타고 귀국했던 것이다. 중국에서 돌아올 때 중노차에 종자를 갖고 들어온 진감선사의 덕분으로
쌍계사 일대는 차의 명산지가 됐다. 또한 불교 음악인 범패를 최초로 수입했던 진감의 대공덕기는 최치원이 남긴 4대 비문 중 최고의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선종 사찰인 9개의 선문이 장보고의 강력한 후원으로 완성된 것이다. 구산 선문의 분포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귀족 불교와는 달리 구산 선문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민중 불교였다. 나는 문득 보림사의 성광 스님으로부터 들었던 한마디의 말을 떠올렸다. 장보고가 스님들의 편의를 위해 곳곳에 법화사란절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주도에 남아있는 법화사도 장보고가 창건한 절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의 법화사엔 커다란 주춧돌만 남아있을 뿐 옛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이 정도라면은 뭐 굉장히 엄청난 건물이 서있을 때는 그런 사니까. 건물 자체가 네. 보통 뭐 조그만 건물로서는 이런 뭐 주초석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네. 건물 자체는 대단히 네. 큰 그런 건물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주춧돌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제주도는 화강암이 나올 수 없는 섬이라는 점이었다. 새로 중창한 절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은 화산석인 현무암. 그렇다면 화강암은 제주도가 아닌 바다를 건너 육지로부터 운반되어 온 돌이 아닐 것인가. 지금도 인근 당포에는 법화사의 주춧돌과 똑같은 크기의 화강암 한 개가 놓여 있다. 나는 그 화강암이 주춧돌로 쓰이기 위해 운반되어 왔다가 떨어뜨린 잔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화강암을 바다 건너 제주도로 운반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장보고가 이끄는 신라 선단이 아니었을까? 더구나 이 돌이 놓여져 있는 바닷가의 이름은 당포. 이름이 의미하듯 당나라로 들어가는 백길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였던 것이다. 두목은 번천문집에서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후 장보고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뒤에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가서 국왕을 배할하고 신라에서 청해진 대사가 됐다. 그렇다면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가 된 흥덕왕 3년인 828년, 그 무렵 신라의 정치적 상황은 어땠을까? 이때 신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었다. 바로 3명의 왕들이 잇따라서 쿠데타로 비참하게 시해됐는데 이때의 상황을 김부식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신라의 언승은 애장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고 김명은 희강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으며 김우징은 민해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으니 그 실상을 적는 것은 사람의 악한 짓을 더 이상 그치게 함인 것이다. 김부식의 기록대로 희강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던 민해왕. 그러나 민해왕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에 김우징에 의해서 또다시 시해되었으니 바로 이 반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군사가 장보고가 이끄는 청해진의 군사들이었던 것이다. 후에 민해왕을 죽이고 신무왕이 되는 김우징. 그는 민해왕이 왕위에 오르자 청해진으로 망명한다. 이때의 상황을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837년 5월 김우징이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함께 배를 타고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 가서 몸을 위탁했다.
청해진으로 망명한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명이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민해왕이 됐으니 그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습니다. 원컨대 장군의 군사를 빌려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지금도 청해진에서 가까운 천관산에는 김우징을 상징하는 태자바위가 우뚝 서 있다. 원수를 갚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듯 태자바위는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장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삼국사기는 기록한다. 옛사람의 말에 정의를 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 했으니 내가 그 명령을 쫓겠습니다 하고 군사 5,000명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때 장보고가 준 5,000명의 군사는 기동성이 뛰어난 기마병들. 김종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에는 청해진 인근에 말목장을 가리키는 구목이라는 지명이 세 곳이나 보이고 있다. 두목은 번천문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연수향에서 굶주리던 정년은 신라로 돌아와 장보고를 만났다. 장보고는 5천의 군사를 정년에게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가 아니면 누가 이 반란을 평정할 수 있겠는가 했다. 마침내 장보고와 김우징의 연합군은 자신의 군대를 평동군, 즉 동쪽을 평정하는 의병이라 칭하고 경주의 관문인 대구 팔공산에서 10만의 관군과 운명의 대회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민해왕 김명은 비참하게 죽는데 이때의 상황을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왕은 서쪽 큰 나무 밑에 서 있었는데 측근들도 모두 흩어져 버리고 혼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도망쳤으나 병사들이 찾아내어 해쳤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팔공산 동화사에는 민해왕의 넋을 기리는 3층 석탑이 서 있다. 이 3층 석탑이 민해왕의 원혼을 기리는 탑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1967년 이 탑을 해체 복원하던 중 탑신에서 사리호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사리호의 건면에는 863년 민해왕을 위해 봉안했다는 사실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두목의 번천문집은 그 후에 장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장보고를 당나라 최고의 영웅인 곽자이에 필적할 만한 현인이며 인의의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목의 평가와는 달리 삼국사기는 장보고를 반역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가? 장보고는 개혁자인가 아니면 반역자인가? 천관산 기슭에는 왕비당이라는 작은 사당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왕비당에서 모시고 있는 망부석은 바로 장보고의 딸. 신무왕이 된 김우징과 정혼을 했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한을 나타내는 돌 위에 새겨진 여인의 모습은 애처로워 보인다. 삼국사기는 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 하자 신하들이 장보고는 섬사람인데 어찌 그의 딸을 왕실의 배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대했고 삼국유사도
장보고는 원래 미천한 해도인이니 그의 딸을 왕비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신하들이 나서서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여 신분의 상승을 꿈꾸었던 간웅이었던가? 이 해답은 태종 무열왕릉 바로 앞에 자리한 무덤의 주인공인 김양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김양, 경주의 귀족 김양은 장보고와 힘을 합쳐 민의 왕을 타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룬 뒤에도 이런 합작이 가능했을까? 아니었다. 그는 장보고 최대 라이벌로 장보고가 죽자 자신의 딸을 대신 왕비로 간택시켜 부원군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로부터 검교 유위경이라는 자귀를 받아 신라 최고의 권력자가 됐던 인물이었다. 김양은 장보고가 왕실과의 혼인으로 청해진의 세력을 경주에까지 뻗치게 되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장보고의 청해진 군사와 전면전을 벌여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리하여 김양은 최후의 비상수단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다. (841년) 봄, 청해진의 본영이었던 장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양이 계획한 비상수단은 바로 자객을 파견하는 일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염장은 당시의 용맹과 힘으로 유명했는데 그가 찾아와 말하기를 조정에서 다행히 말을 들어준다면 제가 한 사람의 군사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목으로 장보고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왕이 그의 말을 따르자 염장은 짐짓 나라에 반역한 것처럼 꾸며 청해진의 몸을 의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보고는 원래 사람을 아꼈던 터라 아무 의심도 없이 염장을 귀빈으로 대접해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기뻐했다. 술이 취하자 염장은 장보고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벤 다음 장보고의 무리들을 설득하니 그들은 엎드려서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 장보고는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해 반역을 꾀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개혁을 두려워한 김양을 중심으로 한 보수 귀족 세력에 의해 비참하게 제거됐던 것이다. 이 주위가 무덤이 많습니다. 아, 이것도 무덤이고요. 네. 이것도 무덤. 오늘날 청해진 본영이 내려다 보이는 장자리 뒷산에는 주인 없는 공동묘지가 있다. 이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염장이 장보고의 머리를 베어 경주로 가져가 버리자 청해진 주민들은 장보고의 목 없는 시신을 따로 수습하여 이곳 어딘가에 묻었다고 한다. 여기가 6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장보고 딸이 자기 아버지 목이 없으니까 베개를 목에 목 삼아가지고 울면서 그 바닷물이 철썩이는 가장골에다 묻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몰무덤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무덤도 같죠. 이렇게 그때 가족들하고 그냥 한꺼번에 엄막 멀살 시켜가지고 몰무덤 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패배자 장보고.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패자 부활전을 통해 1200년이 지난 21세기에 이르러 다시 환생하여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니 이처럼 역사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다. (2002년 10월) 프랑스 파리의 모가도르 극장에서는 해상왕 장보고를 주인공으로 하는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었다. 장보고는 천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Alors c'est sûrement l'acteur principal, le chanteur principal, c'est ça, Monsieur Tamboro, c'est ça. Ah, je l'ai trouvé extraordinaire, je les ai tous trouvés magnifiques, mais c'est vrai que lui, il m'a vraiment transporté, hein, la voix, la puissance extraordinaire. J'ai adoré ce spectacle. Comme personnage historique, je trouve c'est une belle figure pour la Corée. Et ce qui m'a marqué aussi, c'est l'importance de la mer.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가 해양 지향적일 때는 국군이 아주 융성하였고 반대로 바다를 멀리할 때는 국군이 쇠퇴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 제13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고 것도 이러한 지리적 조건의 혜택을 크게 입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1200여 년 전에 장보고는 그 당시로서는 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해상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보고의 훌륭한 업적을 되새김으로써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월 대보름날 새벽 장보고의 당제가 열리는 완도를 찾았다.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열리는 이 진혼굿은 억울하게 죽은 장보고의 넋을 기리고 한 해의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일종의 축제인 것이다. 청해장군 장보고. 푸른 연기를 앞세우고 장보고의 사당으로 들어간 제주는 나를 불러 함께 제사를 집전하자고 권유했다. 망설이던 나는 술잔을 올리고 엎드려 절을 했다. 제주는 장보고 신위 앞에서 주문을 읊기 시작했고 소지를 태워 장보고의 넋이 이승에 머물지 아니하고 왕생극락하기를 기원했다. 인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장군님께 기원합니다. 마침내 흰종이는 한순간 허공에서 불꽃으로 타오르고 곧 한 줌의 재로 쓰러졌다. 장보고에 대한 내 탐사 여행도 이처럼 불꽃처럼 타올랐다 재가 되어 쓰러졌다. 항제를 끝낸 주민들은 네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꽹과리와 지잉을 치면서 섬 주위를 맴돌았다. 신명나는 그들의 풍물놀이를 장도의 토성 위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지난 2년간 나는 7개국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장정을 통해 장보고를 추적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깨달았다.
장보고야말로 해적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신라 노예들을 보고 분노했던 휴머니스트였으며 선종불교를 강력히 후원했던 종교 개혁자였던 것이다. 또한 라이샤오의 표현대로 당나라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해양 상업 제국을 연 위대한 무역왕이었으며 한중일의 바다를 국경 없이 다스렸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보기 드문 단 한 사람의 세계인이었던 것이다. 장보고. 그는 이 다도해의 작은 꼭지점을 전 세계로 확대시킨 미래의 예언자였다. 바다의 신 장보고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활화산처럼 타올라라. 그리하여 미래의 항로를 밝게 비추어라.